얽히고 설킨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법. 궁금한 법률 상식을 쉽게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여자 배우 권경아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법이 힘이다. 안녕하세요. 법이 있어야 잘 사는 여자 임주혜입니다. 봄이 되면 가장 많이 하는 큰일 중 하나가 이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집 주변에도 매일같이 이삿짐 센터 차량이 들고 나는데요. 근데 이 이사 생각만 해도 정말 힘듭니다. 또 이사하려면 청소해야죠. 또 포장 이사를 한다고 해도 자기 손이 안 갈 수 없잖아요. 또 이사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정말 머리 아픕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변호사들은 이사를 안 해도 이사 처리 정말 바쁘거든요. 왜요? 유독 부동산 문제로 소송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법적인 문제까지 겹치면 이사라는 게 잘 흘러만 가도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데 뭔가 신경 쓸 일이 생기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법대로 합시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도 저희 법대로 합시다와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분쟁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하서정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사와 홈즈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하서정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하 변호사님이 워낙 또 끼도 많으시고 또 이 분야에 있어서 워낙 경력이 오래되신 분이니만큼 오늘 명쾌하고 또 정확한 상담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기대 많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부동산 분쟁 예방과 해결법이라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의식주 중에서 이 주, 이게 자기가 살 집, 또 가정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중요성이 정말 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정말 이게 관심이 너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이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이거에 관한 소송 유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MC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요즘 워낙 집값이 많이 오른 것도 있거니와 정부에서 계속 부동산 정책이 바뀌다 보니 어느 누구도 좀 제대로 된 정책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관련 법 개정도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관련한 분쟁도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구 같은 그런 사건들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또 요즘 한창 핫한 분야였지 않습니까?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소송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나 명도 소송 같은 것은 클래식한 소송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전부터 쭉 이어져 왔던 그런 소송이고요. 하자 보수 관련한 소송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의 부동산 소송이 좀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 변호사님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최소한 알아야 될 것 이게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부동산 매매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가장 먼저 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어떤 소유권 그리고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 또 그 기타 근저당권이라든지 이런 그냥 다른 권리들이 함께 다 나와 있고요. 또 그 밖에는 부동산에 대한 어떤 토지 대장이나 아니면은 그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서 준공일이라든지 아니면 이 건물의 용도라든지 구조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등기부 등본 하면은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여러 방송에서도 계속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육과정에 이 등기부 등본 보는 법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저도 부동산 계약하면 다 떼어주긴 한데 이게 잘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이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우리가 또 설명을 해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등기부 등본 결국 좀 실제로 보면서 어떻게 보는 방법인지 이걸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하서정 변호사님이 워낙 좀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덧붙여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일종의 부동산 신분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 신분증에 우리 이름 나와 있고 생년월일 나와 있고 주소 나와 있고 이게 나를 표현해주는, 나를 드러내주는 가장 정확한 문서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등기부 등본을 기초로 해서 정확한 이 부동산의 위치라든가 뭐 면적도 정확히 드러나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권리관계가 드러나 있거든요. 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제대로 보셔야지 이 부동산에 근저당 얼마 잡혀 있구나. 나보다 앞선 권리자가 누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걸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 부동산 신분증이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하변하사님이 이 등기부 등본 한번 우리 보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부동산 그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요. 먼저 표제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표제부에는 그 부동산에 어떤 기본적인 정보가 나와 있거든요. 주로 주소 그리고 어떤 층별 면적이나 크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 건물을 보고 몇 층인지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즉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그 부동산이 바로 이 부동산과 부합하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표제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 갑구가 나오거든요.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그 순서대로 일률적으로 쫙 나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소유자 명의 현재 소유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그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 소유권을 뭐 가처분한다든지 가압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갑구에 표시가 되게 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을구가 나오는데 이 을구는 소유권을 제외한 다른 물권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물권적인 정보는 이제 많이 접하시기로는 담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저당권이 있는지. 또 근저당권이라고 하면은 저당권과 구별을 하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개는 어떤 거래를 하시더라도 지금 통상 우리나라에서는 근저당권을 많이 설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4,800만 원이 근저당권으로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부동산에 이제 빌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채무액으로 빌려주는 그 금액의 120%를 그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이걸 120%라고 본다면 100% 정도 이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겠구나 정도를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 정말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설명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있고요. 표제부에는 이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다라는 게 정확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간혹 있거든요. 제가 집을 살려고 본 집은 이 집이었는데 막상 계약을 할 때 보니까 등기부 등본은 다른 집인 거예요. 그러면 기초가 되는 거는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그 주소를 정확히 보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표제부, 내가 계약하는 집이 그 집이 맞는가 확인할 때 꼭 보셔야 되고요. 말씀해 주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내가 지금 집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이 사람이 맞냐? 이 부분 갑구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신 을구. 이 부동산에 빚이 얼마 껴있냐. 정말 제일 중요하죠. 중요하죠. 이거 나중에 내가 혹시 보증금 못 받는 건 아닌가? 정말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우리 MC님도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사연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 을구의 근저당권 뭐 얼마 잡혀있는지 이런 부분 확인하면 되니까 표제부, 갑구, 을구 이 세 가지는 꼭 보시는 법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등기부 등본 이거 어디서 열람을 해야 하나요? 제일 중요한 질문이네요, MC님.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거 어디서 볼수 열람하는지 있는 건가요? 네, 가장 쉽게는 인터넷에서 바로 접하실 수 있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들어가서 열람 또는 발급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인터넷은 난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면 그 주위에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시면 발급을 해주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 그때도 한 번 더 강조드렸었는데요. 보통 왜 그냥 부동산 가면은 이미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같은 걸 떠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 뭐 믿고 거래하셔도 대부분 안전하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좀 내 권리관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만연히 그거 믿기보다는 정말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문서거든요. 사실 몇백 원 들지도 않잖아요, 변호사님.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좀 본인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는 그 정도의 정성은 드리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법대로 합시다. 앞으로 많은 사연이 와 있습니다. 자, 어떤 부동산 문제를 겪고 계신지 한번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현재 서울에서 자가로 마련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아이들이 모두 독립을 하고 나면 아내와 함께 귀농을 해야겠다 생각해 왔고, 마침 아이들도 모두 독립하고 요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바로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6억에 팔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은 10%인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같은 아파트 옆동에서 7억 5천에 거래가 성사되었고 호가는 8억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너무 저렴한 가격에 집을 내놓은 것 같아서 거래를 취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정말 요즘 아파트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다가 매도인이 이렇게 보니까 옆 사람이랑 너무 틀린 거예요. 이랬을 때 이거 2배를 반환하고도 이게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그런가요, 근데? 네, MC님, 그렇습니다. 실제로 요즘 아파트 가격이 정말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매도를 하겠다, 내가 아파트를 팔겠다 하더라도 자고 일어나면 더 오르고 뭐 옆동에서는 돈을 더 받았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시면서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시고서라도 계약을 파기하겠다 이런 관련 소송이나 분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차액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 사연을 주신 매도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민법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별다르게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이 계약금의 교부를 해약금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 계약금을 지불했을 때 이거를 계약금을 준 사람, 교부자는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2배, 무려 2배를 반환하는 것으로 다른 계약 해지의 어떤 그런 요구가 없어도 내지는 다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그 자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는 받은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하시고는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는 건데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계약금에 의한 해제,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이제 중도금이나 잔금이 일부라도 지급된 경우에는 그때는 이미 이행이 제대로 착수된 걸로 봐서 해제를 할 수 그럼 없거든요. 계약금 곧거만 유효하군요. 맞습니다. 이제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불하기 그 전 시기까지 그 사이에만 이제 계약금에 의한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법률 얘기했지만 이 기간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사연을 한번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전셋집을 알아보느라 정말 고생하고 있던 차에 마침 원하던 지역에 가격도 적절하게 전세 매물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집주인이 해외에 있다. 그러니 일단 가계약금을 걸고 5일 뒤에 정식으로 계약하자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듣고 집주인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더 좋은 조건의 집이 전세 매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한푼이 아쉬운 요즘에 좀 더 좋은 조건의 집으로 가고 싶은데 제가 이 가계약금 500만 원을 돌려받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와, 이런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집은 아니지만 사실 이 매장에서 옷을 샀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똑같은 옷인데 다른 매장에서 더 싸게 파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속상하고 난감하거든요. 단돈 10,000원이라도 그럴 때 맞아요. 진짜 속상하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근데 이렇게 하물며 작은 뭐 옷 같은 거 이런 것도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최저 가격이야. 그러고 샀어요. 근데 더 뒤져보니까 더 싼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속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집처럼 큰 물건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황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 하물며 집은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가계약금 이게 당최 뭔가요? 계약금은 계약금이지 가계약금 또 좀 틀린 건가요? 그러게요.
네, 틀립니다. 가계약금이라고 하면은 임시의 계약금이라고 일단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통상 근데 국민들은 이런 거래를 많이 안 해봐서 가계약금도 계약금과 같이 똑같은 효력이 있으려니 하고, 계약금은 이제 통상 그 매매 계약, 그 매매 대금의 10% 정도 상당히 고액인데, 가계약금은 그냥 그 수중에 있는 일부 아주 소액으로도 그 받아주고 하니까 일단 이 정도야 손해봐도 되지라고 하면서 가계약금을 덜컥 걸어버리는 예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계약금은 앞서 임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듯이 법상 딱 준비가 된 어떤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약금은 그 해약금으로서 기능을 하고, 또 계약금 계약이라고 해서 그 계약금이 전체 전액이 제공이 돼야만 요물계약으로서 체결이 되는 어떤 그 요건이 있는 계약입니다. 근데 가계약금은 그냥 일시적으로 요즘에야 그 일부 그 부동산 그 거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조어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계약금의 효과를 기대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하지만 그러한 효과는 실제로 없고, 자신이 예상치 못한 큰 법률적인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사례가 왕왕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연자분처럼 네. 가계약금 500만 원 이거 파기하고 다시 반환받을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가계약금은 말씀드린 대로 계약금 계약과는 다르다 보니까 어떤 계약의 증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계약금, 해약금이 될 수 있는 계약금 계약을 체결했다고는 보이지 않거든요. 요물 계약이기 때문이에요. 계약금의 전액이 지급돼야만 계약금으로서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가계약금은 덜컥 지불은 했지만 어떤 매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약속되지 않은 계약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이 사안은 듣기로는 5일 뒤에 계약하기로 하는 어떤 매매 계약 일이 확정이 됐고, 또 매매 대금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면은, 그리고 지급 방법이라든지 금전이니까 지급 방법 뭐 이런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 약정이 된 것으로 보이는 사연 같은 경우에는 매매 계약은 체결이 되었으되 그 매매 계약의 전체의 계약의 효력에는 구속이 돼야 하고요. 그런데 가계약금을 어떤 반환하거나 하는 걸로는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으로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좀 복잡하죠, 안타까울 것 선생님. 같아요. 이게 법은 어렵습니다. 가계약금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뭔가 공식적인 법률 용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법전을 아무리 뒤져봐도 네. 가계약금이라는 단어는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만든 이야기네요. 맞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요. 일종의 실무를 하다 보면서 좀 편의성이 있고 또 필요가 있다 보니까 만들어진 개념이라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분쟁이 많이 생길 수 있겠죠. 오늘 우리 법대로 합시다 보시면서 가계금 관련해서는 좀 제대로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오늘 정말 공부 많이 하실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번 사연은 조금 전 사연하고 조금 반대인데요. 이번엔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 이런 사연입니다.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이 오랜 꿈이었던 저는 결혼을 앞두고 가진 돈을 모두 모으고 대출도 이리저리 끌어와 겨우 아파트 구입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넷도 뒤져보고 여기저기 발품도 팔아가며 오랜 시간 공을 들인 끝에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찾게 되었죠. 그런데 내 눈에만 그 집이 좋게 보일 리가 없는 건지 그 집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다며 공인중개사는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가계약금이라도 주인 계좌로 송금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급한 마음에 가계약금 500만 원을 집주인에게 송금했습니다. 송금한 날에는 집주인이 시간이 없다고 하며 며칠 뒤 다시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집주인은 마음이 변해 가계약금을 돌려줄 테니 계약을 해지하자며 청청병력 같은 연락을 해왔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러 있던 저는 망연자실했죠. 계약도 계약을 한 것이 아닌가요? 계약 해지 막을 수는 없을까요? 정말 이것도 반대 입장이네요. 이 정말 꿈에 부풀러서 내가 내 집 장만을 해서 그렇죠. 너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연락을 받으면 마음이 쿵 내려앉을 것 같아요. 임 변호사님, 이 사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또 가계약금 관련해서 정말 어떤 리딩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흔히
흔히 일어나는 그런 유형의 분쟁이거든요. 앞서 하서정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가계약금이라고 하는 건 통상적으로 MC님 계약금이라는 건 보통 매매 가격의 한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우리가 잡는데 그렇죠. 사실 그 계약금도 굉장히 큰 돈이죠. 맞아요. 요즘 부동산 아파트는 굉장히 가격이 그렇죠. 많이 나가니까. 몇 억씩 되는 거에 뭐 10% 하면은 뭐 몇 몇 천만 원, 천. 어떤 경우에는 뭐 몇 억이 되는 경우도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아무래도 또 이제 좋은 물건인 경우에는 특히 뭐 매수자가 줄을 잇다 보니까 내가 빨리 찜하겠다. 소위 그런 의미로 가계약금이라는 걸 먼저 걸어두시게 돼요. 그 액수는 뭐 사실 딱 정해진 거는 아닌데 뭐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뭐 몇십만 원을 가계약금으로 거시는 경우도 있지만 뭐 2심 사연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정도를 가계약금으로 거셨던 것 같아요. 원래 계약금은 2천만 원 상당이었는데. 그렇죠. 놓치기 전에 그냥 빨리 잡아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이 사연의 경우에 과연 계약금만 돌려주고 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 있을지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나왔던 게 있었어요. 이제 지금과 같이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황에서 그럼 지급된 계약금에 그러니까 지급된 가계약금의 배액만 상환을 하고 이제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던 거죠. 우리 사안으로 좀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가계약금은 500만 원이었고 원래 약정된 계약금은 2천만 원인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이 경우에 가계약금의 2배인 1,000만 원만 배상을 하고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신 건데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때 해지를 할 때 그 기본이 되는 건 계약금이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의 2배인 4천만 원을 배상을 해야지 계약금의 해제에 의한 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시를 했거든요. 다만 이 해약금이라는 거는 이제 법원에서 좀 재량적으로 좀 감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 관련해서 소송이 간다면 일부 좀 감액될 여지가 있긴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 개념은 이해하셔야 되는 게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셔야지 계약금 해제가 가능하다. 이 점은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약을 하려면 내가 그 2배를 줘도 이익이 남다. 이러면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런 가계약금 관련해서 이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아무래도 마음이 급한 상태에서 보통 그렇죠. 가계약금을 보내시게 되잖아요. 사실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고 조건을 꼼꼼하게 기재하고 하셔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일단 그냥 가계약금만 쏴버리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계약금은 얼마로 할 거고 뭐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은 얼마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한다는 내용을 뭐 계약서를 그때 쓰긴 어렵지만 적어도 문자나 통화 내역 이런 걸로 꼼꼼히 나눠둘 필요가 있는데 내가 너무 깐깐하게 구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제대로 증거 안 남기시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쟁 발생했을 때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계약금만 걸어두신 상태였어도 뭐 문자나 카카오톡, 통화 내역 같은 거 좀 꼼꼼하게 기록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가계약 그렇게 해서 붙여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셨죠? 분쟁이 안 나서 다행이지만 정말 위험했던 거네요. 저도 맞습니다. 아무런 문자나 이런 거 남긴 적 없었거든요. 사실 가계약금을 보내고 뭐 정상적으로 계약서 체결하고 계약금 보내고 중도금, 잔금 지급하고 뭐 등기 넘겨받고 이러면은 정말 모두가 행복한 그런 상황일 텐데 또 우리 법대로 합시다는 최악의 케이스 생각해봐야 하니까 이런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다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들 겪었을 것 같아요.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 만기가 2021년 2월 말이고 저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며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 나가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었죠. 물론 문자로도 이런 내용을 보내 증거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점점 연락도 받지 않으며 부동산에 물어보니 집을 아예 팔겠다고 내놓았는데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내놓아 팔릴 것 같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다른 이사갈 집도 구해두고 간신히 신용대출을 받아 계약금도 지불한 상태인데 지금 사는 집에 전세 보증금 없이는 이사갈 집에 잔금도 치를 수 없는 상황이라 정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집주인에게 빨리 보증금을 반환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 없을까요? 이분 정말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거
집주인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미리 이렇게 다 얘기를 했으면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건데 사연 이분 보증금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법적인 절차에 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임대인한테 어떤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 금액을 어느 시점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절차를 취하겠다라는 걸 분명히 알리면 또 거기에 대해서 뒤따른 행위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 명령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그 기간도 한 달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아서 짧고요. 또 소송 비용도 10분의 1 정도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뭐 내용 증명도 보내고 아까 말씀하신 지급 명령도 신청해 봤는데 이 집주인이 반환을 해주지 않았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사실 제 짧은 지식이지만 제가 듣기에 보증금 반환 소송 청구 이런 말 제가 들어본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어머머머, 우리 역시 법대로 합시다. 안방 마님 다우십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런가요? 네, MC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내용 증명도 보냈고, 뭐 지급 명령도 신청했고, 그런데도 못 받고 있다. 그러면 결국 우리 MC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이제 나중에 판결을 받아서 그 집행 권한을 가지고 이제 강제 경매 절차에 넘어가서 이제 그때 배당을 받는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돌려받으셔야 되는 그 보증금의 액수가 3천만 원 이하라면 그때는 좀 소액 재판으로 좀 간소한 절차를 거치실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소송이 문제가 되는 게 기간이 제가 오래 걸린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기일이 한 5번 정도는 잡히게 되는데 이제 소액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기일로 정리가 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럼 그 보증금 반환 신청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게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기가 맞아요. 쉽지 않잖아요. 이러면 뭐 어쩔 수 없이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이사를 가게 돼야 되는데 그럼 이거 나가면서 어떤 조치를 좀 취하고 나가야 될 텐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꼭 권해드리는 조치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입니다. 실제로 이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이라고 해서 어떤 그 임대인이 아닌 제3자한테 대항하기는 매우 어려운 약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은 그 대항력이라는 것을 주민등록과 그 인도받은 사실로부터 바로 부여를 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정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면 그런 대항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인도 부분, 주민등록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으면 어떤 물권적인 그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강하게 청구할 수 있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마련한 제도가 바로 이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게 되면은 내가 이사를 가서 이 인도받은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그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대항력도 유지하고 우선 변제권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 되게 됩니다. 하서정 변호사님이 너무 정확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실무적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어떻게 좀 사용할 수 있나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일단 이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고 있을 때 임차권 등기 명령 나 신청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좀 무섭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만약 제가 등기부등본 보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 명령 딱 들어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 자력이 제대로 없구나, 보증금을 못 준 사람이구나 이런 기록이 남기 때문에 사실 그 집이 잘 팔리지도 또 뭐 집이 전세가 잘 나가기도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제대로 주지 않으면 나 임차권 등기 명령 할 거다 이런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좀 안 되겠다, 빨리 돈을 좀 줘야겠다 이런 좀 위화감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만약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집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다.
그럼 라고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그런 또 우리가 이거 좀 위험한 집이구나, 이거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던 이력이 있구나, 이런 점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안 줘서 나는 이제 다른 집을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줘야 되는 데서 뭐 대출을 받아서 계약금을 줬어요. 그럼 거기 또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렇겠네요. 근데 뭐 빨리 보증금을 못 받아갖고 계약이 만약에 파기됐어요. 그러면 계약금을 다 날리잖아요. 그쵸. 그럼 이 손해가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럼 이 주인한테 이 손해배상을 이렇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못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어느 경우냐면은 주인이 그 임대인이 이러한 자신의 어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특별하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또 신용대출을 받았다든지 그래서 특별한 다른 추가적인 이자를 물어야 되는 어떤 이런 특별한 경우들을 주인도 이미 알고서도 그런 행동을 했을 때 혹은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의 통상의 손해는 사실 그 보증금에 대한 법정 이율에 따른 그런 이자, 그게 사실 전부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사실 법상으로는 이 통상 손해만을 보통 변제하도록 명령하고 있고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인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주지 않는다라는 점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를 삼는 의미에서 특별 손해도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특별 손해도 배상을 받으려면 미리 이런 부분을 좀 내용 증명이나 뭐 이런 네. 내용을 통해서 집주인에게 내가 지금 제때 집에 빠지지 못하면은 이미 저쪽 집에 뭐 계약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뭐 손실이 대출도 생길 수 받아야 있다. 되고 이런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알리는 게 좀 필요하겠네요. 미리 좀 알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보통은 많이들 알리거든요. 다만 그것을 입증하지 못해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입증할 수 있도록 미리 나는 서면으로 사실 보내는 게 가장 좋고요. 또는 문자나 전화를 하더라도 녹음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밝히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을 했을 때 네가 어떤 손해를 배상해야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한 경고성 의미를 전달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말 이래서 집 없는 서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그런가 같습니다. 봅니다. 정말 사연자분 잘 일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사연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세집을 구하려고 부동산에 찾아갔는데 마침 부동산에서 좋은 물건이 있다며 소개해 줬습니다. 부동산에서 등기부 등본도 보여주고 문제없는 집이라고 말을 해줘서 그 말만 믿고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알고 보니 제가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잔뜩 근저당에 잡혔고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사를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현재 집주인은 자력이 전혀 없어 빚만 잔뜩 있는 상태라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 해도 제가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집주인에게도 화가 나지만 문제없는 집이라고 한 부동산에 너무 화가 나는데요. 부동산 이런 경우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게 저희는 부동산만 믿고 부동산 수수료 주잖아요. 그렇죠. 그걸 확인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등기부 등본도 떼어봐서 이게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계약금 주고 했는데 정말 이 부동산 너무 화가 나는데 이 사연처럼 부동산 말만 듣고 계약을 했다면 이거 부동산 그 사람들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이제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공인중개사 협회에 손해배상을 요청하실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그 공인중개사가 계약 당시에 그 건물에 대해서 뭐 그 얽힌 근저당권이나 뭐 선순위 임차권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 계약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주의 의무, 그러니까 이제 이 공인중개사가 과실이 있느냐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건 다른 일반적인 공인중개사였다면은 기울였을 주의 의무를 다했느냐 그런 걸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이제 중개 행위가 있었고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이제 공인중개사가 이제 손해배상을 또 지게 되거든요. 이제 공인중개사가 뭔가 이런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 유형을 좀 살펴보면 먼저 부동산의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있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막연하게 뭐 임차 보증금 뭐 다 받을 수 있어요라고 뭐 부풀려 얘기하거나 뭐 언제까지는 절대 안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근거 없이 그냥 나만 믿어라. 이런 식으로 허위의 중개를 한 경우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위험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될 수가 있겠죠. 뭐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설명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좀 부동산 쪽에 과실이 있다 이렇게 문제되는 유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사례로 좀 돌아와 보면은 지금 등기부 등본상 권리 관계를 주의 깊게 살펴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은 인정이 될 것 같거든요. 입주하기 전에 그걸 다시 한번 사실은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은 떼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안 맞습니다.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 현 시점, 이 지금 상황으로는 사실 내가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정도가 있는 거지 실제로 뭐 돈을 받지 못해서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시잖아요. 좀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높은 거래를 했다 이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불안해서 살 때 그렇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저 같아도 막 전전긍긍할 것 내가 같은데요.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경우 뉴스에서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불안은 좀 안고 사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확정된 손해가 이제 발생하게 되신다면 이제 그때는 이 중개 행위가 있었고 이제 부동산에 이런 고의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내가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 점을 입증하셔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하 변호사님 이렇게 수행하실 때 부동산 소송 중에서 뭐 특히 기억에 남는 그런 소송이 있었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동산 중개하는 그 공인중개사 님과 그리고 부동산 공인중개사 공제회를 상대로 했던 소송이 저도 바로 말씀하시니 기억이 나는데요. 딱 이런 케이스였네요, 변호사님. 네, 내용 자체는 뭐 사실관계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청구하는 대상이나 그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고시원 건물이었어요. 고시원 건물로 이제 매매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매수인은 잘 매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한 4개월 정도, 매수한 지 4개월 정도 지난 뒤에 갑자기 구청에서 불시 점검이 나왔고 알고 봤더니 이 건물은 실제 허가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었는데 실제 이 고시원이랍시고 운영되던 것은 마치 이제 원룸과 같이 취사시설이나 또 화장실이 별도로 있는 그런 방을 제공하는 그런 시설로 운영됐다고 해서 일단 철거 명령이 내려졌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잘못된 시설들에 대한 철거 명령이 내려졌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잘못된 운영에 대한 어떤 과태료, 과징금이 이행 청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 당황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매우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잘못된 운영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소개해주지 않은 공인중개사한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공인중개사한테 묻고 또 공인중개사는 또 마침 자력이 없었어요. 그랬군요. 자력이 없다 보니까 또 만약에 처음부터 변호사를 찾아왔었더라면은 공인중개사와 함께 그 공인중개사 협회 공제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그걸 모르고 공인중개사한테만 청구를 했다가 사실상 무익한 소송이 된 거죠. 그 이후에 뒤늦게야 부랴부랴 공인중개사 협회 공제회를 상대로 제기를 해서 어느 정도 손해를 보전받은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분은 또 전 주인 매도인에게도 또 함께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매도인도 스스로 이제 몰랐던 거예요. 이게 위법한 건물이었는지 근린생활시설이다라고 제가 아마 오늘 방송에서 제일 처음에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을 검토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근린생활시설이고 어떤 용도가 있고 이런 현황은 사실 등기부에서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서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축물 대장을 보면 어떤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
허가된 내용대로만 사실 그 건물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 시점은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더라도 언젠간 어떤 구청의 불시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막대한 돈을 구청이라든지 내야 불법이다. 되는 이래서 뭐 예. 철거도 될 수 있고 네, 네. 정말 그럴 수 있겠니까 네. 어떤 용도로 이게 되어 있는 집인지 네. 건물인지 이런 걸 정말 명확하게 확인해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를 사실 공인중개사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아까 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물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이를 위반 시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건도 공인중개사가 사실은 이 현황에 대한 충실한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변호사님,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계약할 때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아봤지만 그래도 이건 꼭 알아둬서 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으면 다시 한 번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 중에 정말 여러 가지 정보를 드렸지만 이것만큼이라도 좀 꼭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거래라는 게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 오고 가는 거래인 만큼 정말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결국 믿을 건 누구다? 나 자신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좀 꼼꼼하게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선 계약 체결할 당시부터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저희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는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부동산 등기부 등본뿐만 아니라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서, 그리고 지적도 등본 이런 같은 거 발급 받으셔서 부동산 현황을 좀 제대로 확인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거래할 부동산에 뭐 이제 현황이 건축물 대장과 토지 대장, 지적도 등이 다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할 등기소, 아까 하서정 변호사님이 어디서 등기부 등본 발급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 맞습니다. 여기 인터넷으로 이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셔서 매도인에게 갖고 보시면 되겠죠. 정당하게 이제 소유권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부분은 보셔야 되고 등기의 장애 사유, 가압류 가처분 없는지 이런 부분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을구 가셔서 부동산의 담보, 근저당 얼마 잡혀 있는지 너무 과도하게 잡혀 있는 거 아닌지 이런 부분 확인하시는 거 반드시 필요하고 이제 매수인보다 앞서는 가등기 걸려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 좀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다가 아니에요. 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뭐 앞에 도로가 나고 뭐 토지 이용 계획이 바뀌고 이러면서 내가 원래 사용 수익하려던 목적과 전혀 다르게 사용하게 되는 내지는 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시 계획으로 인한 침해 여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요. 매매할 부동산이 이제 가옥대장에는 올라 있지 않고 토지대장에만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것도 불법 아닌가요? 맞습니다. 역시 이제 MC님 뭐 이제 척하면 척이신데요. 이렇게 가옥대장에는 없고 토지대장에만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 뭐 무허가 건물이라던가 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기 다를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필히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와서 계약 체결하려고 하면 저 사람이 주인이 맞거니 뭐 저 사람이 주인이겠거니 하는 경우가 있고 저도 제가 확인하진 않고 그 중개하시는 분이 주민등록 받아서 이렇게 맞습니다 이러지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본 적은 사실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사실 뭐 매도인이 제대로 소유자가 나오면은 그래도 좀 더 정확할 것 같은데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진짜 집주인은 뭐 국외에 거주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지방에 있어서 바빠서 못 오셨다거나 아니면 요즘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부 공동 명의 하시는 경우 많잖아요. 그럼 뭐 당연히 뭐 부부 1방만 나와 있는 경우 여러 가지를 산정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때 정말 빼놓지 말으셔야 하는 게 정당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람인가 이 부분 확인하는 거 변호사님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대리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 사람 수임 받아서 왔어. 그러면 사실 위임장을 확인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그렇죠. 위임장은 어떤 표현 대리로 본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서면이기 때문에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본인이 위임한 그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갖고 왔는지를 확인하시고 그걸 받은 다음에 대리인과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그래도 좀 대리인이 나온다 이랬을 때는 아무래도 집주인이랑 전화 정도는 해보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대리인 나온다고 하는데 맞냐 내지는 뭐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겠다 이런 부분도 좀 통화나 문자로 남겨두시고 그에 대한 확답을 문자로 받아두시거나 그리고 또 적어도 전화 통화로 하셨다면 이 부분 녹음 남겨두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만연히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알아서 해주겠거니 뭐 계약서는 내가 잘 모르는 거니까 나는 도장만 찍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맞아요. 절대 안 되고요. 딱 3가지로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동산 거래하실 때는요. 등기부등본 진짜 꼭 확인하셔야 돼요. 등기부등본 보는 법 오늘 우리 방송에서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으니까요. 적어도 이 표제부, 갑구, 을구 정도 확인하시는 거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사람이 정당한 소유자가 맞는지 뭐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 확인하시는 건 기본이고 대리인이 나온 경우라도 이제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이 부분 확인하시는 거 정말 중요할 것 같고 세 번째로 저희가 매회 강조드리는 것 같아요. 계약서의 중요성. 계약서 이제 특히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에는 특약사항 적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법적으로 요구할 무언가가 있으시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남겨두시는 거 그리고 계약서 내용은 좀 꼼꼼히 좀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히 봐주시는 공부해가면서 읽어보시는 그런 정성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이 잘해주겠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제가 계약서 한 번 읽었을 때랑 또 2번 읽으면 이게 또 아까 첫 번째 읽었을 때 못 봤던 게 다시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개하시는 분만 믿지 말고 본인이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래야 서로 분쟁도 안 하고 얼굴 붉힐 일도 사실은 애초에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가 저희 생활 속에서 제일 많이 활용되고 써야 되는 그런 법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오늘은 부동산 분쟁 예방과 해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큼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그것이 월세든 전세든 또 자가든 참 어렵고 까다로운 일인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려면 일반인들도 법을 알아서 그걸 잘 깨닫고 잘 계약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법대로 합시다는 언제나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힘든 일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상담이 큰 도움이 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하 변호사님 오늘 소감 어떠세요? 네, 저 이 법대로 합시다 프로그램을 처음 이제 시작할 때부터 매우 좋아하는 프로였고 즐겨봤기 때문에 꼭 나와보고 싶었는데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고요. 그리고 이 임주혜 변호사님과 MC님과 함께 이렇게 수다를 떨듯이 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렸네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